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추적하던 한국의 특별한 능력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3년간의 심층 연구 끝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루 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은 미 국방부조차 인정했으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무기도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도 아닌 전혀 다른 어떤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그 어떤 강대국도 따라 할 수 없는 이 독특한 능력이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한국인의 숨겨진 유전자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제가 3년간 준비한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하버드 사회학과 교수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프로젝터 불빛이 제 얼굴에 비치는 것을 느꼈죠. 명문대 학생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첫 줄에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중국 유학생 리웨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했죠.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저는 직접 어떤 나라를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어딘지는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화면에는 서구 사회의 단절된 모습이 담긴 뉴스 클립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심화, 시민사회의 분열, 집단 이기주의. 만영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구 사회는 지금 모든 영역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첫 줄에서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리웨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학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미국에서 온 학생은 무언가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죠. 일본에서 온 학생은 표정 변화 없이 경청했고 인도에서 온 학생은 옆자리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독일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서구 사회가 과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웨이만 웃지 않고 진지하게 저를 주시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물론 장점이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뭉치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재난이 닥쳐도 각자 살 길을 찾는 경향이 강하죠. 코로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부터 마스크 착용까지 모든 것이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반박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제 제가 연구한 국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뭔가 적으면서도 눈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자, 반대로 강제적인 통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나라들도 있죠.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체제 유지입니다. 이 말에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반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재난을 여러 번 극복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웨이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회복 탄력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죠. 화면에 다양한 사례들이 펼쳐졌어요. 중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때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지만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혼선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리웨이는 눈을 좁히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러시아 학생과 이란에서 온 유학생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급작스러운 국제 제재에 대응하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생각보다는 정부의 명령에 의존하다 보니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회복 탄력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위에서 아래로의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나라는 어디인가요? 독재 국가의 회복 탄력성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참된 회복은 불가능하죠.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어떤 형태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회복 탄력성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본능에 의한 행동이죠. 리웨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이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그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인도 학생은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온 학생은 낮게 웃음을 터뜨렸죠. 한국이요? ET 강국, 대중문화 강국? 영국에서 온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본 한국은 재난 발생 후 채 1분도 되지 않아 온 국민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중국 유학생 리웨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마치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니까 통제가 쉬운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웨이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인구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독일도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도 규칙을 잘 따르는 국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독일은 규칙과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지만 한국은 그것을 넘어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나라예요. 독일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규칙이 없어도 상황에 맞게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리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방문한 저에게 일어난 일이죠.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 어쩌면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일본도 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희 나라도 재난 상황에서 질서 정연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만.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도 질서와 단결이 잘 되는 나라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의 회복 탄력성은 조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일본은 사전에 정해진 설명서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계획된 질서라면 한국은 즉흥적 조화라고 할까요? 강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리웨이는 무언가를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관심은 분명했죠. 그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 기업, 자동차 이런 것들 말고 진짜 한국의 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쩌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6월 서울.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서 같은 재난 문자가 울렸어요. 텔레비전, 지하철, 카페, 공공시설 모니터에 동시에 같은 자막이 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혼란 없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군중이었어요.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같은 때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건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 본능이었습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냥 잘 훈련된 시민 의식 아닌가요? 중국도 대규모 재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어요. 훈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인터뷰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훈련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한국인들이었어요. 편의점 직원,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 알아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들 아는 거죠. 재난 문자 오면 손님들도 알아서 움직여요. 제가 뭐라고 안내할 필요도 없어요. 택시기사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 안내보다 빨라요. 재난 문자 오면 어디가 막힐지 다들 알아서 피해가죠. 손님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어서 따로 말 안 해도 돼요. 학원 강사 30대 남성의 증언도 흥미로웠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따로 가르친 적 없는데 다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재난 문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 건 단지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모스크바처럼 큰 도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통제가 어려워요. 서울의 인구 밀도는 모스크바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단일화가 가능했다는 게 놀라운 점이죠.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리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국가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 때문 아닐까요? 중앙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거죠? 아니요, 리웨이 학생.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했는데 그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큰 지진 때 질서는 유지됐지만 정보 전달이 느렸어요. 한국은 어땠나요? 저희와 비슷한가요? 정보 전달 속도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관공서에서 개인까지 몇 분 만에 모든 정보가 공유됐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된 시스템이었죠. 저는 화면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리웨이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저를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고등학생들의 시험을 위해 하늘의 비행기까지 멈춥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능 즉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 날엔 전국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비행기 이착륙이 일정 시간 동안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시험 중 영어 듣기 평가 소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국가 주도의 통제 아닌가요? 우리 중국에서도 대학 입학 시험 때 비슷한 조치를 취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과 한국의 수능은 겉보기엔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더 흥미로운 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인천공항 관제센터 내부 영상이 나왔습니다. 항공교통센터의 통제 지시와 함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오전 8시 40분에서 9시 5분까지 모든 국내선 이착륙 통제 중입니다. 현재 수험생 영어 듣기 시험 진행 중으로 항공편 착륙이 지연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인천공항에서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선 시험 시간 동안 비행기 안내방송이 조용해지고 사람들까지도 말소리를 줄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항공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 손실이 있을 텐데요. 비행편이 조정됩니다. 모든 항공사가 이 시간을 피해서 일정을 짜요. 비용보다 학생들의 시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리웨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국가 시스템이 강제하는 거 아닌가요? 자발적이라고 하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놀란 건 정부 명령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지 않도록 오토바이로 직접 수송을 지원합니다. 수험표만 보여주면 경찰이 도시를 뚫고 시험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미국에서 온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학생들을 태워준다고요? 게다가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선 모든 선거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투표소에 갈 수 있게 합니다. 실제 투표 당일 지하철 버스 심지어 주차장 운영까지 통일된 지침에 따라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밤 9시 모든 방송사가 동시에 개표 현황을 생중계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며 움직이는 겁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한국은 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의 목적 앞에서 나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문화도 정치도 아닌 집단적 합의와 실행력의 정수였죠. 독일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토록 자발적으로 뭉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역사적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단일화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억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길에 오른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의병, 조직, 결혼 반지를 헌납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그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시 없는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5,000년의 역사가 있고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단결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그런 단일화가 가능한 건가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 특성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외부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반도 국가였어요. 그리고 최근 몇 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죠. 이런 경험이 빠른 대응이라는 유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이 질문했어요. 저희 일본도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지진이나 지진의 일 같은. 그런데도 한국처럼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섬나라로서 외부 위협보다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반면 한국은 사람이 만든 위협, 즉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 단결해온 역사가 있죠. 이런 차이가 다른 형태의 단일화를 만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인들은 지시 없이도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건 기억의 유전자 생존을 위한 집단 지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은 이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 단일화의 힘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세계 정치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 너무 잘 움직이지 않나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웨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주시했어요. 한국의 단일화는 단지 시민의식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이제 이 집단 실행 능력을 전략 변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국방전략분석기관 내부 보고서의 일부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은 전쟁 동원 없이도 사회 전체가 자동 정렬되는 세계 유일의 비군사적 사회 동원형 국가다. 이건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의 분석이에요.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분석 아닌가요? 군사적 동력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런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부 세미나에서는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세미나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민간 재난 대응 속도는 다수 유럽 국가의 전쟁 대응 체계보다 빠르다. 이 분석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군대가 아닌 민간인들의 대응이 전쟁 상황의 군대보다 빠르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했어요.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 1분 내에 전국 지자체, 민간 시스템이 모두 연결됩니다. 선거일이나 수능에는 민간까지 포함한 국가적 행동 기획이 이루어지죠. 대기업, 물류회사, 언론사 등 민간이 지시 없이 먼저 대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비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생 시 72시간 이상 걸리는 병참과 정보 동기화 과정이 있고 시민은 안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1시간이면 움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국민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 궁금해했어요. 그럼 군사적으로도 강점이 있는 건가요? 직접적인 군사력보다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나 재난이 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저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지 정돈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세계가 지금 이 나라를 분석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들의 단일화가 하나의 전술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전술 무기라니요? 그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리웨이 학생. 무기라는 표현이 군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한국은 석유가 없습니다. 희귀 광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무서운 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각자 다양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에서 온 학생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죠. 리웨이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실용적인 조언 하나 드릴까요?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텔레비전을 보세요. 학생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리웨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인 무리 뒤에 서면 짐도 먼저, 입국도 먼저, 공항 탈출도 먼저입니다. 교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학생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외신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힘 미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분열에 익숙해진 이 나라가 단결하는 법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리웨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단일화가 좋은 것인가요?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의 단일화는 위기 상황에서 큰 강점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단결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죠. 그럼 미국이나 중국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울 수 없을까요?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베끼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만든 결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재난 문자가 오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힘입니다. 세계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 힘 말이죠.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단일화의 힘은 어쩌면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루 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남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늘 알고 있었던 이 힘, 바로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새겨진 하나됨의 정신입니다. 험난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단결력이 오늘날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라의 위기 때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 기억,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잠시나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